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순간에는 소리가 없다. 시장도 정책도 사람들의 표정도 동시에 멈춘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빠르게 번진다.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고 환율은 방향성을 잃은 채 작은 파동만 반복한다. 부동산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버틴다. CDS 프리미엄은 서서히 올라가지만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유동성은 충분해 보이나 손을 내밀면 닿지 않는 곳에 머문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자주 평온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침묵은 대개 준비된 신호다. 과거의 위기들은 항상 소란보다 정적에서 시작됐다. 숫자는 이미 변했지만 해석은 뒤늦게 따라왔다. 사람들은 불확실성보다 확신을 원했고 정책은 시간을 벌기 위해 말을 아꼈다. 그 사이 가계는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며 소비를 줄였고 기업은 투자를 미뤘으며 금융은 리스크를 내부로 숨겼다. 모두가 동시에 멈추면 위험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제는 멈춘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금리를 더 올릴 여지도 급히 내릴 명분도 사라진다. 환율 방어는 비용이 커지고 부동산 연착륙은 시간과 신뢰를 요구한다. 신뢰는 말보다 행동에서 만들어지지만 행동은 책임을 동반한다. 그래서 침묵은 달콤하다. 아무도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은 기억한다. 작은 지표의 변화를 모아 큰 방향을 만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다. 이 정적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위기는 항상 갑작스럽게 터진 것처럼 기록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작고 분산돼 있어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높은데도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환율은 급등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강해지지도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얼어붙었는데도 가격 조정은 더디다. 겉으로는 균형처럼 보이는 이 상태가 바로 위험의 전조다. 경제 지표는 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 둔화로 이어진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흔들리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시장에 남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자산으로만 몰린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이 정체가 길어질수록 작은 충격에도 시스템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CDS 프리미엄은 이런 시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지표다. 국가 부도의 확률을 직접 말해주지는 않지만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드러낸다. 언론은 이를 기술적인 숫자로 취급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다른 언어로 해석한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포지션 조정이 시작되고 외국 자본은 조용히 속도를 늦춘다.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변화는 감지된다. 대출 만기 연장은 쉬워지지 않고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은 체감되지 않는다. 기업은 신규 채용 대신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모두가 불안해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다. 그러나 계산이 길어질수록 선택의 순간은 더 가혹해진다.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폭발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따라 전달된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취약한 부문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 차입에 의존해 성장해온 기업 단기 자금으로 구조를 유지하던 금융기관부터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은 즉각적인 파산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현금 흐름의 여유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환율은 이 과정에서 증폭기 역할을 한다.
글로벌 긴축 환경에서 자본은 항상 더 안전하고 더 수익률이 확실한 곳을 찾는다. 작은 환율 변동이 반복되면 기업의 원가 구조는 서서히 악화되고 수입 물가는 생활비를 압박한다. 사람들은 체감하지만 통계에는 늦게 반영된다. 이 시차가 문제다. 정책은 통계를 보고 움직이지만 가게는 이미 한계를 느낀다. 부동산은 충격의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규모를 키운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버티는 듯 보이지만 금융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담보 가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신용은 급격히 수축한다. 이때 유동성은 시장 전체에서 증발한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중앙에 남아있지만 말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충격은 금리에서 시작해 환율을 거쳐 부동산과 신용으로 확산된다. 어느 한 지표만 보면 견딜만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작동할 때 경제는 균형을 잃는다. 위기는 이 복합작용의 결과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침묵의 위험은 더욱 분명해진다. IMF 외환위기 직전의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였다. 환율은 관리되고 있었고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단기 외채 비중과 외환 유동성에 대한 질문은 오래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선택지는 이미 제한돼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물가와 환율의 불균형을 정치적 침묵으로 덮었다. 통제는 유지됐지만 신뢰는 무너졌다. 그리스는 재정 통계의 왜곡과 늦은 인정으로 시장의 경고를 외면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폭등했고 사회 전체가 긴축의 대가를 치렀다. 터키는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채 불편한 신호를 무시했고 환율은 급격히 반응했다. 베네수엘라는 생산 기반 붕괴를 인정하지 않은 대가로 통화와 삶의 질을 동시에 잃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위기의 규모가 아니라 대응의 타이밍이다. 문제를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조정 비용은 커졌다. 초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침묵이 지속되면서 강제된 선택만 남았다. 글로벌 시장은 늘 비슷하게 반응한다.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 먼저 반응한다. 침묵은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 교훈은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경제의 패턴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가지 지표로 설명되지 않는다. 금리, 환율, 부동산, 신용이 동시에 얽혀 움직일 때 체감 충격은 훨씬 커진다.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른다.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의 현금 흐름은 빠르게 마른다. 이 과정은 통계에 완만하게 나타나지만 생활에서는 즉각적이다. 월말의 여유가 사라지고 선택은 필수 지출 위주로 재편된다. 환율의 불안정은 기업의 비용 구조를 흔든다. 수입 원가가 오르면 가격 전가가 뒤따르지만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는 마진이 먼저 깎인다. 중소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타격은 크다. 부동산 시장의 정체는 자산 효과를 약화시킨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멈추면 심리는 빠르게 냉각된다. 담보 가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신용 공급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금융시장에서 CDS와 스프레드는 이런 변화를 앞서 반영한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 자금은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쏠린다. 문제는 이 자금이 실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순환하지 않는다. 그 결과 경제는 느리게 숨이 막힌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조정은 더 고통스럽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위험은 폭발이 아니라 누적이다. 그리고 누적된 위험은 항상 일상의 균열로
먼저 드러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딜레마 속에서 이루어진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이 흔들리고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 숨통은 트이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의심이 뒤따른다. 그래서 선택은 늦어지고 메시지는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나 시장은 정책의 방향보다 일관성을 본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순간 신뢰는 빠르게 훼손된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금융 안정이라는 책임도 동시에 진다. 유동성을 공급하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막아야 하고 환율을 고려하되 독립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 균형이 깨질 때 정책은 효과를 잃는다. 정부 역시 구조 개혁과 당위 부양 사이에서 갈등한다.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고 조정을 시작할수록 정치적 부담은 커지지만 미룰수록 비용은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과거 위기들은 공통된 교훈을 남겼다. 문제를 조기에 말하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나누는 것이 가장 덜 아픈 길이라는 점이다. 침묵은 안정의 신호가 아니라 결단의 부재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니다. 정책이 어떤 제약 속에 있으며 무엇을 우선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신뢰는 그렇게 다시 쌓인다. 이런 국면에서 개인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의 시기에는 극단적인 결정보다 구조를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는 현금 흐름이다. 소득이 줄어들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변동금리와 단기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금리는 언제든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환율과 물가에 대한 감각이다. 수입 물가가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고정 지출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계약 구조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방어 전략이다. 자산에서는 수익률보다 유동성을 본다. 가격이 오를 자산보다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해진다. 셋째는 정보의 해석이다. 뉴스의 헤드라인보다 지표의 방향을 본다. 금리의 수준보다 유지기간, 환율의 급등락보다 변동성 부동산의 가격보다 거래량을 살핀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체감이 먼저 오고 통계가 뒤따른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침묵의 시간을 위험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조정들이 결국 가장 큰 방패가 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정상에 적응한다. 높은 금리도 둔화된 소비도 불안정한 환율도 일상이 된다. 그러나 경제에서 적응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시장이 조용할 때는 이미 많은 선택이 배제된 뒤일 가능성이 크다. 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과거의 위기들은 항상 뒤늦은 질문으로 시작됐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가? 왜 신호를 연결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의 대가는 늘 개인의 삶에서 먼저 나타났다. 소득의 불안정 자산 가치의 흔들림, 미래 계획의 축소로 이어졌다. 이 모든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인다. 지금 필요한 태도는 경고를 증폭시키는 공포가 아니라 침묵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숫자 하나에 반응하기보다 흐름을 읽고 단기 안정보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시선이다. 경제는 결국 사람들의 선택으로 움직인다. 침묵의 시간을 무사히 지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침묵의 국면에서 자주 간과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내부의 속도 차이다. 정책 금리는 즉시 바뀌지만 대출 금리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환율의 변동은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실물 가격은 나중에 따라온다. 이 불균형은 체감 불안을 키운다. 사람들은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지 묻지만 메커니즘은 이미 작동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로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은 위험 관리 강도를 높인다. 대출 기준은 조용히 강화되고 만기 연장은 까다로워진다. 표면적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해 보여도 실제로 접근 가능한 자금은 줄어든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영향을 준다.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금융 비용이 유지되면 버티는 시간이 핵심 변수가 된다. 이때 파산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지의 소멸로 다가온다. 가게 역시 같은 구조에 놓인다. 소득은 즉각 늘지 않는데 이자와 생활비는 유지된다. 침묵의 기간이 길수록 가게는 적응한다. 소비를 줄이고 계획을 미루고 위험을 회피한다. 하지만 이 집단적 보수화는 경제 전반의 회복 탄력을 낮춘다. 모두가 동시에 방어에 들어가면 성장의 동력은 사라진다. 침묵은 이렇게 시스템 전체의 속도를 늦춘다. 침묵이 구조화되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임계점에 가까워진다. 표면적인 지표는 급변하지 않지만 내부의 여력은 소모된다. 특히 문제는 기대의 변화다. 경제 주체들은 더 이상 성장에 맞춰 행동하지 않고 손실을 피하는 데 집중한다. 기업은 확장을 멈추고 현금을 쌓는다. 가게는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한다. 금융은 위험 평가를 강화한다. 이 선택들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일어날 때 경제 전체에는 수축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는 약해진다. 금리를 소폭 조정해도 심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도 민간의 참여가 뒤따르지 않으면 파급력은 제한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책 신호는 둔감해진다. 사람들은 더 강한 증거를 요구하고 더 명확한 방향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 기다림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 위기는 종종 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발생한다. 외부 충격이 크지 않아도 내부의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면 반응은 과도해진다. 작은 환율 변동, 한두 건의 부실 뉴스가 심리를 흔든다. 침묵 속에서 축적된 불안이 한꺼번에 표출된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정적이 안정인지 아니면 마지막 완충 구간인지 그 판단이 이후의 비용을 결정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런 임계점을 앞두고 항상 비슷한 신호를 보낸다. 변동성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특정 자산군에서만 미세한 균열이 나타난다. 주식시장은 버티지만 회사채 스프레드는 벌어진다. 환율은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때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였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완충 장치가 약해진 상태다. 유동성은 얕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가격은 과하게 움직일 준비를 마친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전달된다. 글로벌 자금은 방향을 바꿀 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조용히 속도를 줄이고 선택지를 재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외환 시장은 민감해지고 단기 자금의 이동은 환율 변동성을 키운다. 급격한 위기가 아니어도 지속적인 불안은 기업의 계획을 흔든다. 투자 결정은 미뤄지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통계로 확인될 즈음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다. 침묵의 국면은 늘 이렇게 작동한다.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해석은 나중에 따라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의 조용함이 무엇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 전제가 흔들릴 경우 어떤 연결고리가 먼저 반응할지를 살펴보는 시점이다. 위기의 전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부문간 전염이다. 한 영역의 부담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며 형태를 바꾼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매출 둔화로 전이된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금융권은 이를 근거로 신용 기준을 강화한다. 이렇게 위험은 실물에서 금융으로 다시 실물로 순환한다. 침묵의 기간이 길수록 이 순환은 더 촘촘해진다. 부동산은 이 전염의 허브에 가깝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멈추면 담보의 유동성은 떨어진다. 담보가 묶이면 대출의 회전율이 낮아지고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그 결과 신규 자금은 줄고 기존 차입자는 상환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은 다시 소비와 투자로 되돌아온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지만 내부에서는 마찰이 누적된다. 이 과정에서 심리는 숫자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의 합은 경제 지표를 바꾼다. 침묵은 이 변화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시스템의 완충력은 조금씩 소진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별 지표의 등락이 아니라 전염의 방향과 속도다.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다음 국면은 늘 갑작스럽게 느껴진다. 이 지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하나다. 지금이 위기인가 아니면 조정인가?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침묵의 산물일 수 있다. 위기는 보통 명확한 사건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상태에 가깝다. 조정이 길어지면 위기의 성격을 띠고 위기가 관리되면 다시 조정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체력이다. 지금의 경제가 추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지 그 판단이 핵심이다. 체력은 성장률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가계의 부채 구조 기업의 차입, 만기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 외환 유동성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동한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해도 내부 구조가 취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반응은 커진다.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이 그랬고 그리스 역시 재정 지표보다 신뢰의 붕괴가 먼저였다. 침묵은 이 취약성을 가린다. 지금의 국면에서 위험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위험한 것은 관성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계획이 유지될 때 변화는 항상 충격으로 다가온다. 경제는 늘 움직이고 있다. 다만 조용할 뿐이다. 이 조용함이 유지되기 위해 무엇이 희생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침묵의 국면이 가장 길어질 때 흔들리는 것은 신뢰의 방향이다. 시장은 더 이상 성장에 대한 신뢰를 묻지 않는다. 대신 누가 먼저 빠져나갈 것인가를 계산한다. 이 변화는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외국인 자금은 급격히 이탈하지 않지만 신규 유입은 줄어든다. 장기 자금은 관망으로 돌아서고 단기 자금만 남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때 환율은 방향보다 민감도를 키운다. 작은 뉴스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기업은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실행을 늦춘다. 계획은 남아있지만 일정은 사라진다. 가게는 소비를 줄이면서도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경제의 회복 경로는 가늘어진다. 침묵은 시간을 벌어주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창을 닫는다. 금융 시스템은 이런 상태에서 점점 경직된다. 리스크 관리 기준은 강화되고 예외는 사라진다. 이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충격 흡수 능력을 떨어뜨린다. 유연성이 사라진 시스템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침묵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 정책의 언어는 점점 추상화된다.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자주 반복되지만 그 안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흐려진다. 성장률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체감은 다르다. 고용은 버티는 듯 보이지만 질은 악화된다. 임금의 증가보다 물가와 이자의 압박이 크다. 이런 괴리는 침묵을 더 깊게 만든다. 사람들은 설명을 듣지만 설득되지는 않는다. 경제 지표는 평균으로 말하지만 삶은 분포로 경험된다.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평균의 의미는 약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위기 국면에서 더 선명해진다. 침묵은 이 분화를 가린다.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갑판의 위치가 다르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의 관리다. 빠른 회복보다 급격한 붕괴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편한 지표와 불리한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용기가 필요하다. 침묵이 유지되는 동안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할 뿐이다. 그 깊이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대응의 시간은 짧아진다. 그래서 지금의 조용함은 질문을 요구한다. 무엇이 말해지지 않고 있는가? 위기의 문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대의 전환 시점이다. 사람들은 수치가 아니라 분위기에 반응한다. 금리가 조금 내려가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의 경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표가 나빠도 신뢰가 유지되면 충격은 제한된다. 침묵의 국면에서는 이 기대가 서서히 부정적으로 기울어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좋은 소식은 일시적이고 나쁜 소식은 구조적으로 해석된다. 이 변화는 소비와 투자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가게는 당장의 위기를 느끼지 않아도 미래의 불안을 기준으로 행동을 조정한다. 지출은 보류되고 저축은 늘어난다. 기업 역시 수익성이 유지되는 사업마저 확장을 미룬다. 이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경제 전체에는 수요 부족으로 작용한다. 침묵 속에서 기대가 식으면 회복의 불씨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 정책 역시 이 기대의 벽에 부딪힌다. 신호를 보내도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 더 강한 조치를 고민한다. 그러나 강한 조치는 비용을 동반한다. 그래서 선택은 다시 미뤄진다. 이 반복이 침묵을 고착시킨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다. 기대가 완전히 꺾이기 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을 놓치면 조정은 더 길어지고 더 아파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침묵이 깨지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외부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한계의 노출이다. 외부 충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부 한계는 축적된다. 가계의 연체율이 서서히 오르고 기업의 차환 조건이 나빠지며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여력이 줄어드는 순간들이 겹친다. 이때까지도 표면은 비교적 조용하다. 그러나 한 지점에서 작은 사건이 촉매가 된다. 특정 기업의 부실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 혹은 정책 신뢰를 흔드는 발언 하나가 분위기를 바꾼다. 문제는 이 전환이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침묵의 기간 동안 위험은 분산되지 않고 쌓인다. 그래서 방향이 바뀔 때는 점진적이지 않다. 시장은 한꺼번에 반응한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은 유동성을 잃고 위험 프리미엄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때 정책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완만한 조정이 아니라 응급처치가 필요해진다. 이 국면에서 개인과 기업이 느끼는 충격은 불공평하다. 준비된 쪽은 버티지만 그렇지 못한 쪽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침묵이 길었던 대가는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위기가 오느냐가 아니다. 침묵이 깨질 때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다. 준비의 차이는 위기 국면에서 곧바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다. 침묵의 시간 동안 여력을 쌓은 주체는 선택권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체는 외부 조건에 휘둘린다. 이 차이는 소득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부채의 망이 분산 현금 흐름의 안정성, 대체 자금 조달 경로의 유무가 결정적이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무너진다. 경제 전체로 보면 이 불균형은 사회적 긴장을 키운다. 위기가 특정 계층에 먼저 집중되면 회복 과정에서도 격차는 확대된다. 자영업자와 비정규 고용 소규모 기업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하다. 침묵의 국면에서 이 취약성은 드러나지 않지만 전환점에서는 한꺼번에 표면화된다. 그때 가서 문제를 인식하면 이미 비용은 커져 있다. 그래서 침묵의 시기에는 분배와 안전망이 중요해진다. 단기적인 부양보다 충격이 어디로 전달될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정책의 초점이 평균 지표에 머무를수록 취약 지점은 방치된다. 위기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이지만 고통은 균등하지 않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대응은 달라진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출발점이다. 침묵을 깨는 가장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을 공식화하는 순간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험을 인정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그 반응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와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국면에서 선택되는 것은 시간 벌기다. 그러나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다. 조용히 흐르는 동안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꾼다. 단기 유동성 문제는 신용 문제로, 신용 문제는 실물 침체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지표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진다. 금융시장은 이미 긴장을 반영하지만 실물 지표는 아직 완만하다. 이 괴리는 오해를 만든다. 아직 괜찮다는 인식과 이미 늦었다는 판단이 동시에 존재한다. 침묵은 이 두 인식을 충돌시키지 않고 공존하게 만든다. 하지만 공존의 시간은 길지 않다. 어느 쪽이든 우세해지는 순간 조정은 급격해진다. 경제는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안정과 말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준비 사이의 균형을 따져야 한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위기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점검이다. 무엇이 정상으로 오인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말해지지 않고 있는지, 침묵을 유지할지 해석할지의 선택이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경제적 충격은 예측 가능한 것이지만 그 충격이 전달되는 경로는 항상 복잡하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금리와 환율 외채 구조의 문제가 겹치면서 단기간에 큰 충격을 받았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히 보고됐지만 기업의 단기 외채 의존도가 높았고 정책 대응 속도는 늦었다. 결과적으로 충격은 금융권에서 실물 경제로 빠르게 확산됐다. 해외 사례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아르헨티나는 장기 부채와 통화 불균형을 숨겼고 그리스는 재정 적자를 장기간 부인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와 재정의 혼선을 길게 유지하며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켰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정책의 유연성은 줄어든다. 한국 경제는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 경로가 더욱 빠르다. 글로벌 자금의 이동 환율, 변동 금리 차이, 투자 심리의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은 단일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모든 선택은 연결되어 있으며
침묵은 그 연결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준비가 늦으면 충격은 한 번에 다가온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침묵 속에서 점진적 신호를 보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금리 조정이나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 안정만 제공할 뿐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기준금리가 소폭 내려가도 가계의 변동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고 기업은 장기적 투자 결정을 미룬다. 침묵이 길수록 정책 신호는 시장에서 해석되기 어려워진다. 유동성은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자산으로 집중된다. 은행은 대출을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은 내부 현금으로 버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비와 투자 모두 둔화된다. 침묵은 겉보기 안정감을 주지만 경제 시스템 내부의 압력은 계속 쌓인다.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는 미세하지만 체감된다. 대출 만기와 금리 부담이 늘고 임금 상승은 느리며 물가는 안정적이지 않다. 가계는 선택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보류한다. 이 과정을 통계로 확인하기 전까지 모두가 안정을 유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구조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폭발의 가능성은 커진다. 개인과 기업은 침묵 속에서 불확실성을 체감하며 각각의 대응을 시작한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한다. 기업은 확장을 미루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며 신규 투자와 채용을 신중히 결정한다. 이러한 개별적 대응은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경제 전체의 수요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권 역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채권 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유동성이 표면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침묵의 국면에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드러나지 않지만 전환점에서는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된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침묵이 길어질수록 경제 충격은 갑작스럽게 느껴진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권과 기업 가계의 위험이 이미 누적되어 있었지만 표면상 안정처럼 보여 대응이 늦어졌다. 결국 개인과 기업 모두가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피해는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다.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위험의 잠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침묵의 기간 동안 조용히 재편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위험 신호를 조용히 평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 단기 채권과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지만 그 과정은 즉각적인 뉴스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환율과 금리에 점진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내 기업은 이런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외환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수출 가격 경쟁력은 흔들리지만 장기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다. 금융기관은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고 가계는 눈에 보이는 충격 없이 부담을 체감한다. 침묵은 모두가 동시에 긴장 상태임을 숨기지만 내부 압력은 계속 쌓인다. 경제 지표는 상황을 완벽히 반영하지 않는다. CDS 프리미엄 금리, 스프레드 유동성 지표는 이미 긴장을 반영하지만 실물 경제는 뒤늦게 따라온다. 그래서 침묵이 길수록 대응의 창은 좁아진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쌓인 위험이 한꺼번에 드러날 때 그 충격은 극대화된다. 침묵 속에서 위험이 축적될수록 정책 결정의 압박은 커진다. 금리 인하나 재정 지출을 고려할 때 효과와 부작용 모두 신중히 따져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영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를 낮추면 가계 부담은 줄지만 환율과 외국인 투자에는 영향을 준다. 재정 지출은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장기 부채 부담을 늘린다. 국민과 기업은
정책의 메시지를 기다린다. 그러나 침묵이 지속되면 신뢰는 점점 흔들린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예상 가능한 방향과 일정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고 대응의 여력은 제한된다. 이 시점에서 개인과 기업은 다시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지는 불가피한 손실로 이어진다. IMF 당시와 같은 경험은 반복될 수 있다.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내재한 상태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터질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는가이다. 침묵의 국면에서는 신호가 미묘하게 나타난다.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고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줄며 기업의 단기 차입 비용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그것이다. 표면상 경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대부분은 이를 단기적인 변동으로 해석하지만 누적된 위험이 언제 폭발할지는 알 수 없다. 기업과 가게는 이미 체감하고 있다. 대출 상황과 금리 부담이 느껴지고 소비와 투자 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금융기관 역시 신용 공급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며 유동성은 겉으로 충분하지만 말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 겉보기 안정과 내부 긴장의 괴리가 침묵의 본질이다. 정책 역시 점진적인 접근만 가능하다. 금리를 조정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해도 이미 누적된 구조적 부담은 즉시 해소되지 않는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을 흡수할 여력은 줄어든다. 개인과 기업이 체감하기 전에는 위험이 드러나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구조적 위험은 언제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침묵이 장기화될수록 경제 구조의 취약점이 은밀하게 드러난다. 가계는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을 체감하고 기업은 현금 흐름 압박 속에서 확장을 미루며 금융기관은 신용 공급을 점점 보수적으로 운용한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률과 환율을 유지하지만 내부에서는 위기가 점진적으로 축적된다. IMF 1997과 아르헨티나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상태는 종종 외부 충격이 없더라도 자체적인 누적 문제로 폭발한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도 기업 구조가 취약하면 위기는 실물로 전이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도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면 충격은 확대된다. 터키와 베네수엘라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결국 침묵은 안정의 신호가 아니라 위험의 잠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정책 모두가 준비를 늦출수록 충격의 강도와 범위는 커진다. 지금의 조용한 국면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경제의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도전이 준비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대응 전략은 단순하지만 핵심적이다. 먼저 현금 흐름과 유동성을 점검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방패 역할을 한다. 금리가 높거나 변동성이 커질 때 현금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다. 둘째, 부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단기 차입과 변동 금리를 줄이고 상환 스케줄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IMF 위기 당시 단기 외채에 집중한 기업일수록 충격에 더 취약했다. 셋째, 소비와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필수 지출을 유지하고 투자 결정은 리스크 대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정보 해석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다. 뉴스와 공식 발표보다는 경제 지표와 시장 흐름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CDS 금리 환율 거래량, 유동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며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위기 국면에서 차이를 만든다.
준비와 점검이 침묵을 위험이 아닌 기회로 바꾸는 출발점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회 전체의 심리도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겉보기 안정에 안도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이 쌓인다. 소비는 줄고 투자와 고용은 신중해지며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회피가 강화된다. 이러한 행태는 경제 전반의 회복 탄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적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정책은 한계를 맞이한다. 금리 조정과 재정 지출은 단기 안정만 제공할 뿐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정책 신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은 반응을 늦추거나 과민하게 대응한다. 침묵 속에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더욱 심화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된 대응과 신속한 조정 능력이다. 개인과 기업 정책 모두가 위험의 위치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선택을 실행해야 한다. 침묵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작은 충격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피해는 불균등하게 확산된다. 경제의 조용함이 지속될수록 준비가 갈수록 중요해진다. 위기가 다가올 때 통계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 표면적인 지표는 안정된 듯 보이지만 가계와 기업의 실질 부담은 점차 증가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CDS 프리미엄과 유동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야만 숨겨진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간극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 해외 충격이 빠르게 전달된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내부 구조가 취약하면 작은 신호도 급격히 확대된다. 기업은 외부 자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계는 소비와 저축을 조정하며 금융시장은 리스크를 평가해 행동한다. 개인과 정책 모두 이 간극을 인식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묵이 깨지면 충격은 집중적이고 빠르게 확산된다. 침묵 자체는 위험을 제거하지 않는다. 단지 위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다. 경제의 조용한 표면 아래 이미 위험은 누적되고 있다. 결국 침묵의 위험은 타이밍과 준비에서 결정된다. 말하지 않고 행동을 미루는 동안 경제 시스템 내부에는 누적된 압력이 쌓인다. 외환 금리, 부동산, 신용 유동성 등 다양한 지표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겉보기 안정감에 가려져 인식되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다. 무엇이 정상으로 보이는지, 어떤 위험이 잠복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역사적 사례는 반복된다. IMF 1997,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베네수엘라 모두 침묵 속에 위험이 축적됐고 준비가 부족한 순간 충격으로 이어졌다. 개인은 현금 흐름과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계획을 재조정하며 정책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대응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잠재적 폭발의 신호다. 지금의 조용함이 오래 지속될수록 준비와 점검이 경제적 생존의 차이를 만든다. 위기는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준비는 미리 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충격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